네, 감사합니다. 새 발표가 그 AI 윤리 여러 측면들을 다루게 구성되어 있는데 저는 그 AI 윤리의 국제적인 거버넌스 그 흐름이나 거기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발표하기로 그 구성이 되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 첫 번째 장에 그 저 그림에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는데요. 2020년을 전후로 국제적으로 뭐 EU, OECD, G20, G5, G7 뭐 여러 가지 국제 단체들, 유네스코, 그다음에 IEEE 같은 그 관련된 학술 단체들에서 앞다투어서 인공지능 윤리 원칙들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인공지능이 빠르게 바뀌다 보니까 지금 2023년 기점으로 볼 때는 그 원칙들이 그냥 그 추상적인 원칙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원칙에 기반해서 EU가 법안을 만들고 있고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서 아마 이번 집행위원회에서 통과가 상당히 유력시되는 상황이고, 미국도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원래 전통적으로 EU랑 달리 규제보다는 상당히 자유로운 혁신에 방점을 뒀는데 미국도 지금 현재 AI 법안을 그 몇 가지 강조점을 두고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제적인 그 AI 윤리 거버넌스의 흐름은 그 추상적인 원칙 제시를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그게 자율적 규제가 됐던 아니면 법률 형태의 강성 규제가 됐던 그 제도적 실천, 제도적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때 그 각국마다 그 자신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들이나 기술 발전 속도들을 고려해서 약간씩 다른 어프로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입장은 저 그림에서 보여지듯이 균형입니다. 균형은 두 가지의 균형인데, 하나는 그 인권을 비롯한 그 사회가 굉장히 중요시하는 윤리적 가치들이 존중되고 AI 연구 개발과 활용해서 그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 근데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AI가 인류에게 가져다줄 잠재적 혜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혁신, 이노베이션을 그 보장해주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충분히 결실을 맺을 수 있게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의미합니다. EU와 미국이 약간 다른 어프로치를 취하는 것은 그 균형 중에서 EU는 원래 RRI라고 해서 Responsible Research and Innovation이라고 해서 그 연구 개발 단계에서부터도 그 윤리적 가치나 책임 있는 연구 수행을 강조하는 편이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이노베이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에 자기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를 계속 지켜나가고 후발주자들을 견제하려는 그런 과정에서 이노베이션을 훨씬 더 강조하는,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규제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저 균형들을 나름대로 방식으로 지켜나가려는 그런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AI 윤리에서 다른 그 과학기술 관련된 윤리 논의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AI가 가진 기술적 특징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따라서 윤리적 고려나 제도적 실천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세 가지로 대충 보는데, 첫 번째는 AI가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계산기라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 굉장한 일을 해내지만 실제로 자각 없는 수행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AI가 그 실패할 때 그 실패의 원인들을 정확하게 설명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되게 이제 AI를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정확하지는 않고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특히 이제 신경망 경우에 그 원리들이나 알고리즘은 알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AI가 구체적인 개별 결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특정 사람에게 그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특정 사람에게 대출을 허용하지 않거나 그랬을 때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가, 그렇게 개별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할 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실제로 그 AI를 만든 사람조차도 그 개별 사안에 대한 설명은 굉장히 어렵고, 그런 이유들 때문에 책임이나 책무성을 제대로 담보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AI는 기본적으로 이제 되게 로봇하고 많이 헷갈리는데 실제로는
그 온라인상에서 사이버 공간상에서 움직이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로 AI의 결정이나 판단이 물리적 세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람이나 아니면 다른 기계 장치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지는 여러 가지 함의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AI에 의해서 모든 직업이 대체되기보다는 AI와 사람이 협업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사실은 이 특징인데, 근데 이제 윤리적으로 볼 때 여기에 안심하기가 어려운 게 실제로 제가 뒤에서 잠깐 더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사회가 이미 많은 경우 디지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거치지 않고 AI의 결정이 바로 기계장치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미 사회가 조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킹이라든가 보안 문제가 터졌을 때는 실제로 이런 특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윤리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인공지능이 탁월한 수행을 보이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잠재력에 주목하면서도 여전히 그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 앞서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그냥 단순히 잠재력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저 조작된 사진인데요. 허위 정보인데 미국 국방부 건물이 이제 불타고 있는 사진. 저 사진 때문에 실제로 미국 월스트리트의 주가가 잠깐 폭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다시 가짜 정보라는 게 알려져서 다시 회복을 했지만, 그래서 실제로 저런 방식으로 상당한 정도의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측면들 때문에, 특히 이제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런 가짜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고, 사실은 그거 이외에 이미 기존의 AI가 훈련 단계에서 그 데이터들이 편향됐을 때는 당연히 그 AI 결정에도 편향이 들어갈 수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 윤리적 논의를 할 때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 개념의 문제입니다. 제가 철학자라서 이 점을 꼭 지적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말의 윤리 개념은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명명백백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에 주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외국을 비롯해서 국제적으로 AI 윤리 거버넌스를 말할 때 윤리 개념은, 에틱스 개념은 대충 말씀드리면 복잡한 내용이 있지만 대충 말씀드리면 인간과 인간이 관계 맺는 다양한 관계적 측면에 적용되는 규범적 논의들을 전부 다 포괄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우리 말에서 사회적이라고 말하는 것과 외어는 거의 같은데 차이점이라면 규범성입니다.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중요한 건 이 논의가 과정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거 그냥 갖다 쓰는 게 아니라 AI처럼 새로운 어떤 기술이 등장했을 때 그 기술의 특징들을 보고 그 기술의 파급 효과를 보고 어떤 것이 바람직할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국회 논의들까지 포함해서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답들을 찾아나가는 그런 과정이 윤리적 과정이라는 점. 뭐 저희 우리말의 윤리 개념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훨씬 포괄적이고 훨씬 실천적이고 훨씬 제도적인 측면들을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여러 윤리적 논의들을 제도화시키는 과정들에서 많이 참조하는 것이 이제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 저도 참여를 한 2021년에 발표한 권고인데요. 저 내용의 특징들은 미국이나 아니면 뭐 중국은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어쨌든 이미 AI 기술에 있어서 굉장히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만이 아니라 현재 AI 기술을 발전시켜서 그걸 일종의 도약 기술로 사용하려는 저개발국들의 이해관계까지도 담아내는 그런 방식의 포괄적인 어떤 논의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AI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지만 어쨌든 탑2에는 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충돌하면서 그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에 대해서 이런 문건들을 좀 참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 윤리 논의에서 많이 얘기되는 게, 조금 전에 그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인간 중심적 가치 실현입니다. 문제는 거기에는 합의점이 다 있습니다. 인간 중심적으로 AI가 만들어지고 활용돼야 된다. 그걸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있어서 사실은 복잡한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그 맨 처음에는 휴먼 인 더 루프라고 해서 모든 AI를 사용하는 결정 과정에서 최종 결정은 사람이 한다는 방식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면
AI를 구태여 사용할 이유가 없죠. AI의 엄청난 속도와 그다음에 데이터 처리 능력을 사실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최근에 많이 택하고 있는 입장은 AI 기술이 사용되는 맥락에 따라서 만약에 정말로 책무성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휴먼 인더 루프를 택하지만 그렇지 않고 훨씬 속도나 아니면 대량 데이터 처리가 중요한 맥락에서는 휴먼 온 더 루프나 오버 더 루프 그게 결국은 이제 오디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AI의 자동화된 결정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대로 진행시키되 사람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문제가 되는 소지가 있을 때 그것들을 발견하고 고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절차들이나 제도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현재 국제 AI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게 AI 윤리 영향 평가인데요. 영어로는 AI Ethical Impact Assessment라고 하는데 유네스코가 그 권고에서 제안을 했고 현재 이와 비슷한 취지의 논의들이 IEEE라든가 ISO처럼 국제 표준 기구들에서 진행 중입니다. 즉 어떤 AI가 프로덕트로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미 그 설계 단계들에서 어떤 그 윤리적 그 조건들을 만족했는지 그걸 보고서 이제 예를 들어서 EU의 AI 윤리 법안 같은 경우는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이런 에티컬 임팩트 어세스먼트 결과들을 보고서 EU 내에서 그 고위험 AI를 사용할지 말지를 허가해 주겠다는 거고요. 미국이 추구하는 방안도 이런 비슷한 이제 국가 수준에서 추구할 것 같지는 않고 각 주정부 수준에서 AI 임팩트 어세스먼트를 시행해서 거기에 관련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키스디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AI 윤리 영향 평가가 그 초안들을 만들어 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강조되는 AI 윤리의 가치 중에 하나가 투명성, 뭐 설명 가능성, 책무성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좋고 바람직하다는 거에는 국제적으로 합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 스탠다드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역시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은 이 투명성이나 책무성이나 설명 가능성이 AI의 굉장히 중요한 효율성과 일반적으로 역상관관계, 그러니까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이런 가치들을 어느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AI 설계 단계에서 집어넣고 그리고 어떤 맥락에 따라서 투명성과 책무성을 훨씬 더 강하게 요구할 부분과 그 다음에 효율성을 더 강하게 요구할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현명한 선택, 판단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문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종류의 AI인 신경망 기반의 경우에 우리가 개별 판단에 대해서 완벽하게 설명하거나 완벽하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물론 열심히 그 AI 연구자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나 책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데 AI 사용에 있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AI 기술이 아직 완전한 기술이 아닙니다. 완성된 기술이 아니고 앞으로 잠재력이 많은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그 미완성의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면서 거기에 적합한 거버넌스로 유네스코나 아니면 유엔의 다른 기구들도 택하고 있는 전략은 적응적 거버넌스라는 개념입니다. 어댑티브 거버넌스. 무슨 뜻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인류에게 되게 중요한 기본 인권 같은 가치들을 훼손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그걸 자율 규제가 됐던 아니면 그 법률적인 강한 규제가 됐던 대응 방안들을 마련해서 실천을 하되 나머지 아직 불확실성이 큰 영역에 대해서는 실제로 기술 발전이나 사용 방식들을 이렇게 봐가면서 처음에는 일단 자율 규제 맡겨두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이제 규제들을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물론 이 방식조차도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싫어하겠지만 실제로 규제 역사를 보면 규제가 기업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생산적이었던 것보다는 생산적이었던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적절하게 스마트하게 이루어질 때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연 휘발유의 개발인데요. 처음에 납성분을 환경적이거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납성분을 제거하는 휘발유 사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1970년대에 도입됐을 때 당시 포드라든가 크라이슬러 엄청나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다 못 다니게 하고 그 큰 어떤 그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이 올 거다. 실제로 벌어진 일은 둘 다 일어나지 않았고 국민 건강이 굉장히 크게 향상되는, 왜냐하면 그 사이에 기술 혁신을 했거든요. 자동차 회사가 실제로 저런 윤리적 고려들을 만족시키면서 여전히 자동차가 잘 달릴 수 있는 엔진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적 고려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면 오히려 윤리적으로 바람직하면서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인공지능이 개발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자리인 만큼 제가 AI 교육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AI 교육에 있어서 지나치게 코딩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AI 프로그램을 짤 수 있는 능력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고서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AI 교육과 관련해서 폴리스 메이커, 정책 위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나온 보고서 내용인데, 보시면 그런 어떤 AI를 실제로 설계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교육만이 아니라 AI 리터러시를 훨씬 폭넓게 이해해서 AI의 기술적 특징, 그리고 AI가 사회와 맺는 여러 가지 관련성,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잠재력과 위험, 이런 모든 것들을 시민들이 적절히 이해하고 AI를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즉 설계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이 AI에 대한 전반적인 리터러시를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게 교육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넓게 이해된 광의의 AI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AI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예 중에 하나가 이제 AI 기반 추천 시스템이고, 이 추천 시스템이 제기하는 여러 문제들이 특히 이제 정치적인 담론 형성에서 양극화시키는 문제들이 많이 제시돼 왔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추천형 시스템이 분명히 선택을 강제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저런 유튜브나 여러분들이 뭐 넷플릭스를 보실 때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유로운 선택을 하시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AI 알고리즘이 워낙 파워풀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자율적 선택을 하는지, 복잡한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래 생각하는 가치나 아니면 지향점들을 고려해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행동하는 게 적절한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선택을 하는지는 굉장히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실제로 여러 연구 결과들이, 물론 이제 아직 그 연구가 초기 단계라서 확정적인 답은 줄 수가 없지만, 여러 연구 결과들이 실제로 이런 AI 기반 선호 지향 추천 시스템들을 많이 사용할수록 사람들이 에코 챔버,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들에 갇히고 자신과 비슷한 생각들에 갇혀서 실제로 민주주의적 토론이 잘 안 되고 그 여러 견해들이 양극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우려된다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인공지능 기반 추천 시스템이 매우 유용하지만 실제로 그런 자율적 선택을 좀 더 장려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 시간이 다 돼서 좀 까다로운 쟁점들, 아직 해결이 잘 안 되고 저도 사실은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이 좀 덜 정리된 쟁점들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AI는 훈련이나 활용을 위해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전통적으로 데이터 윤리, 이미 잘 확립되어 있는 데이터 윤리의 기본적인 그 원칙은 일단 데이터는 데이터를 생산한 사람의 소유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가져서 매번 인폼드 콘센트라고 해서 실제로 그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맥락들을 이해하고 동의할 때만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행 가셔서 그렇게 많은 서류를 엄청나게 서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데요. 실제로 이 모델이 AI에 적용하기에 그렇게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실제로 그 사람을 익명화시켜도 요즘에 분석 기술이 워낙 뛰어나서 여러 가지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연동해서 분석을 하면 실제로 익명화시킨 개인을 상당한 정확도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오히려 그 개인에게 그 인지동의를 통해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주는 데서 만족하지 말고 사회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데이터를 어떤 방식으로 책임 있게 문제가 생기지 않게 개인정보에 피해가 가지 않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어떤
거버넌스 시스템을 데이터 거버넌스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특히 이제 유럽 쪽에서는 퍼블릭 데이터의 활용을 훨씬 더 장려하면서 개인들이 그런 그 거버넌스 시스템에 대한 신뢰의 바탕에서 자신의 데이터의 활용을 그 단체의 그 공공 데이터에 기부를 하면 마치 헌혈한 피를 공공재로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그 개발과 활용에 쓸 수 있는. 근데 이제 물론 관건은 그런 거버넌스를 정말로 트러스트워디하게 신뢰할 수 있게 잘 만드는 것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공지능 시대에 그 개인 데이터를 포함한 공공 데이터 활용에 대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쟁점들을 잘 활용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윤리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당연히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은 윤리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현실 정치에서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거버넌스 논의들은 상당한 정도로 기술 패권주의적 성향이 강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냉정하게 얘기해서 굉장히 강한 윤리적 거버넌스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물론 그건 EU의 원래 사회적 특징이고 지향하는 가치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인공지능 그 기업을 갖추고 있지 못한 EU에서는 사실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인공지능 그 분야에 있어서 미국에 종속되지 않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이해관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이 최근까지도 상당히 이노베이션 중심으로 정책을 취하다가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특히 이제 기만 정보나 허위 정보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규제를 상당히 강하게 들고 나오는 것 역시 윤리 비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을 확 높임으로써 이미 그 우위를 가지고 있는 자국의 그런 인공지능 기업들의 기술적 우위를 계속 지켜가려는 의도도 들어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시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그 정책 입안자들이 그 신경을 쓰고 거기에 대한 대응책들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옥 교수님은 학부 때는 자연과학을 전공하셨죠. 그리고 지금은 한양대학교 철학과에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가장 필요로 하는 그런 전문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그 인공지능 윤리 거버넌스를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희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연과학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인공지능을 최고로 발전시키는 것은 과학기술을 하는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명이다. 그분들의 그런 노력을 어느 누구도 막아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 과학기술이 아까 이제 이상옥 교수님도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 실제로 그것을 염려하고 있다는 면에서 우리가 이제 가버넌스를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국제적으로 과학기술 패권주의가 굉장히 강하다면 우리가 만든 제도들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유지할 뿐더러 다른 측면에서는 또한 과학기술도 발전해야 된다는 아주 모순적일 수도 있는 그런 그 문제가 우리 앞에 대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더 그 진지하게 토론을 하고 또 법을 만드시는 분들, 또 행정을 맡는 분들도 이 양자를 병립할 수 있도록 그 아주 수준 높은 사회와 그리고 과학기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우리가 계속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